여러분, 제가 이 채널을 찾아보니까 이 쿤데라의 우스운 사랑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할 때는 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신나게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유튜브는 좀 찍지 않았었는데요. 제가 그때 그 민음사 리터에서 청탁을 받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이런 메인 잡지가 청탁해주지 않는데 청탁이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소설이 아니죠. 소설 당연 아니에요. 근데 또 러시아 문학이 아니어가지고 아주 좋았는데 청탁 내용이 이제 그 쿤데라의 문학에 여러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건 이미 편집진들이 정해놨어요. 그 중에 이제 한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이제 쓰는 거였는데요. 이제 뭐 불멸이라든지 예컨대 뭐 존재의 가벼움 이런 것들은 이거를 번역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공자분들이 더 많이 쓰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학위 논문 쓸 때 이제 그런 전략인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뭡니까? 별로 이제 그 관심을 안 가질 것 같은 거를 이제 제가 한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관심이 없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 소설을 되게 좋아했어요. 언제부터 좋아했냐면 처음 만난 순간부터 좋아했어요. 처음 만난 게 이제 대학 아마 석사 뭐 요즘이었는데요. 당연히 이 판본이 아니고요. 그냥 얇은 이런 판본이었는데 쿤데라가 그렇게 유명한 쿤데라이기 전에 그때 이제 쿤데라 하루키를 우리가 되게 많이 읽었는데 저는 이제 같이 많이 읽었지만 하루키보다는 쿤데라가 훨씬 더 잘 맞았고요. 하루키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채널에 있어요. 그 노르웨이 숲 다시 읽는데 끝까지 다 못 읽었어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에 반해서 이제 쿤데라는 안 읽으려고 해도 끝까지 읽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 초창기에 이제 읽었음에도 처음부터 좋아했던 소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나도 다시 읽어보자 해서 이제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글의 키워드가 사랑이기 때문에 초점을 사랑에 맞춰서 해보는 거예요. 반대인 거죠. 사랑이 키워드인데 여기 우스운 사랑들이잖아요. 이게 두 가지 키워드잖아요. 우습다는 거랑 사랑이라는 거랑. 그러면 이제 우스운에 초점을 맞추면은 쿤데라에게 있어서 웃음이라는 거, 유머라는 거, 농담이라는 거, 그 다음에 희극이라는 거, 이거는 무엇인가라는 과제가 하나가 있고요.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 뭐예요? 말 그대로 이제 사랑이에요. 근데 이제 글을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시작해서 썼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쿤데라의 소설을 읽으면은, 성적인 부분 그런 거, 연애 이런 걸 많이 다루잖아요. 근데 쿤데라 나름의 어떤 방식이 있는데, 딱 요런 거죠. 딱 요런 거. 그러니까는 주로 사랑을 희극의 관점에서 웃기는 관점, 농담, 약간 베베꼬고 그런 관점에서 많이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어떤 방법론적인 기제가 있는가에서는 육체, 그러니까 성이죠, 성, 섹스를 많이 묘사를 하잖아요. 그럼 뭐 작가마다 다 알아서 이제 하시면 되는 건데, 할 수 있는 건데, 쿤데라는 이제 노골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묘사를 하는 편입니다. 때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 노골적으로 묘사하기도 하는데요. 쿤데라 나름의 어떤 분석적이고 지적인 어떤 느낌은 있어요. 그게 근데 싫은 사람은 쿤데라 소설을 읽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불멸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측면이 이제 정치하고 맞닿는 또 그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제하에 살펴보는데 이 안에 여러 작품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작품을 수록 순서대로 보지 않고 제 나름의 어떤 주제론적 이제 순서대로 이제 훑어가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아무래도 중단 편집이다 보니까 애착의 강도가 있잖아요. 제목을 보면 누구도 웃지 않으리, 영원한 욕망의 황금사과, 히치하이킹 게임, 콜로키움,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들에게 자리를 내주도록 이라는 아주 긴 제목의 소설도 있고, 20년 후에 하벨 박사라는 소설도 있고, 에드바르트와 하느님이라는 소설도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었던 거는 요 1번이랑 요거 에드바르트와 하느님, 요 마지막 거는 아주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저는 쿤데라의 우스운 사랑들 하면은 이게 제일 먼저 떠올랐고요. 독자들은 요거를 많이 좋아하나 봐요. 히치하이킹 게임. 그래서 요거가 표제작으로 들어간 소설집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전체 목차는 이렇고요. 이제 제가 쓴 글 위주로 잠깐 얘기를 하면, 자, 우선은 이제 사랑과 유희인데요. 쿤데라의 소설 속에서 이제 사랑은 유희적인 측면을 많이 띈다. 그리고 이제 히치하이킹 이제 게임인데요. 여기는 주인공들 이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젊은 연인인데요. 남자는 28살, 여자는 22살. 그럼 나이 차이가 조금 나잖아요. 그래서 남녀가 같이 이제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다. 근데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곳에 이제 잠시 이제 주유를 하기 위해서인가 멈추게 되는데 앞에 탱크로리 같은 이제 큰 유조차가 멈추어 서가지고 시간이 조금 이제 걸리고 지체되면서 화장실을 갔나 어째 됐나
화장실을 간다. 여기서 이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근데 여자가 다시 이제 남자 차에 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때 여자가 문득 이제 굉장히 발랄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얘는 당연히 내 남자친구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이잖아요. 근데 흡사, 연극 무대인 것처럼, 영화 지금 찍는 것처럼 내가 히치하이커죠. 히치하이킹을 하는 여자인 것처럼 한번 해보자 해갖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해본 적이, 많구나. 맞네요. 그 기숙사에서 이렇게 내려가거나 할 때 차 세워가지고 저기요, 이러 좀 태워주세요 해갖고 했던 기억이 많네요. 근데 여기서 분위기는 굉장히 음란해요. 굉장히 농염하고 굉장히 도발적이고 그래요. 그렇게 이렇게 해갖고 세웠어요. 남자도 여자친구가 지금 되게 재밌는 놀이를 제안하네 싶어가지고 그거에 응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에 탔죠. 그리고 이제 둘이 대화를 나누는데 둘이 이제 오래된 그런 익숙한 연인의 대화가 아니라 이제 막 뭡니까? 남의 차에 얻어탄 여자와 낯선 여자를 차에 태운 젊은 남자의 역할을 맡아서 이제 둘이 대화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처음에는 둘이가 이거를 유희로 시작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서로의 역할에 너무 빠져든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평소 이 여자는 굉장히 조신하고 소심하고 자기 육체에 대한 꺼리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인데도 알몸을 안 보여주는 그런 부부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굉장히 조신하고 수줍고 그래요. 근데 이 여자는 자기의 이런 모습이 싫어서 좀 열등감이 있었는데 이참에 그 조신함에 말하자면 그 가면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자유롭고 행복하고 좋아요. 한편 이 남자는 여자의 그 측면이 마음에 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가 이렇게 막 음란한 그런 여자처럼 막 구니까 뻗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역할 노름에 이제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파국으로 치닫게 되고, 이 역할 노름이 얼마나 충실했냐면 중간에 식당인가 이제 어디 이제 멈추게 됐는데 화장실을 갔는데 이 여자를 향해서 다른 어떤 남자가 얼마면 되냐고 말을 할 정도로 모든 행동 거지와 뭐 말투와 이런 게 거의 이제 직업 여성 수준으로 이제 됐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 목적지도 변경이 되고 이래가지고 둘이 휴가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어디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로 이제 소설이 끝이 나는데 둘이 이제 어디 호텔 같은 데 묵는데 이제 중요한 그런 정사 장면에서도 둘이는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살갑고 이렇게 오붓한 그런 연인인데 뭐 거의 굉장히 막 거칠고 막 폭력적으로 되게 외설적으로 이제 이렇게 물론 그 성교는 다 외설적이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관계를 이제 맺고 난 다음에 막 여자가 울고 막 이상하게 진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희로 시작한 어떤 사랑의 게임이 악몽으로 뭡니까? 이제 끝나게 되는 그런 거를 이제 다룬 소설인데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고 영화 같은 걸로 만든다면 뭐 단편 영화 정도 될 수 있는 등장인물도 뭐 별로 많지 않고요. 근데 이제 쿤데라의 어떤 문학적인 어젠다, 마니페스토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죠. 얼마나 우리 삶이 여기서 이제 소재가 사랑이지만 이런 연극성이나 유희의 욕망에 이렇게 흠뻑 빠져들면서 파멸로 갈 수 있는지. 근데 이 모든 게 되게 웃긴 거잖아요. 그거. 그래서 Laughable Loves 이거 표지를 리터에서 표지로 가져온 게 쿤데라 우스운 사랑들의 이제 뭡니까? 이게 어디 판이냐? 월터 클레몽,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뉴스위크인가 이제 여기 표지라고 하는데, 네. 아무튼 저도 여기다가 이 표지를 썼었는데, 요거 이제 지금 요즘은 많이 나지 않는데 그 세계문학 다시 읽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사랑과 육체인데 쿤데라가 이 육체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건데요. 보통의 경우에 이제 사랑한다면은 다시 사랑과 섹스의 관계인데요. 많이 사랑하지 않지만 섹스를 할 수도 있고 또 많이 사랑하지만 섹스는 또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 뭐 쭉 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래 사귄 연인 같으면 어느 지점에서는 많이 했는데 뭐 그 다음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건 물론 아닐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다양하게 그릴 수가 있는데 쿤데라 소설에서는 정말로 많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야기거리가 이제 되는 건데 예컨대 이 영원한 욕망의 황금사과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 마틴인가 하는 남자가 주인공인데요. 마르틴인데요. 이 사람은 부인을 되게 사랑해요. 완전 애처가 공처가예요. 근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다른 여성에게 자기가 남성으로서의 매력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자랑도 또 수시로 자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친구하고 같이 어디 출장을 갔단 말이에요. 출장을 가가지고 이제 다른 그 여자친구,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아니죠. 관계를 이제 갖기로 한
어떤 이제 여성들과의 약속이 딱 잡혀 있어요. 그럼 이제 언제 만나서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 되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1박 2일인가 무박 1일인가 아무튼 지금 출장을 온 거거든요. 도시교회로.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 이 소녀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공원에서 봤는데 근데 이 소녀가 뭐냐면 하얀 옷의 소녀인데 배추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나 이거 그럼 엄마한테 배추 갖다 드리고 올게요 라고 하고 애가 갔거든요. 안 와요. 이거 되게 호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막 남자 둘이서 저 막 어린 여자애를 이렇게 막 성적으로 막, 그래서 되게 호러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유희로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래서 얘를 기다리다 보니까 집에 갈 시간이 되고, 그 사이에 뭡니까? 원래 약속했던 여자 둘은 놓치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들에게 자리를 내주도록 이거는 역시나 이름이 없어요. 그하고 그녀죠. 그러니까 그냥 남녀 간의 사랑의 한 풍경의 우스운 측면이죠. 그거를 이제 포착하는 이제 이런 소설인데요. 배경은 보헤미아의 어떤 조그만 도시입니다. 여기서 한 남녀가 이제 15년 만에 재회를 하는데요.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첫사랑이에요. 둘이가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남자가 대학생이었을 때 그때 이제 나이가 많았죠. 20살, 뭐 40살 이 정도 안 되겠어요. 그 여자랑 이제 관계를 가진 거예요. 사귀었어요. 그러니까 그 추억이 굉장히 예쁘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그녀를 봤을 때 달뜨는 마음이 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자의 입장은 뭐냐면은 이 남자는 그 사이에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아이가 있어요. 자기가 직접 키우든가 뭐 양육비를 대줘야 되든가 하는 아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여기 왜 왔냐면 남편 죽었거든요. 남편 납골당이 여기 있어요. 봉안당이 여기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봉안당에 사용 기한이 있잖아요.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사용 기한이 있어서 이제 이게 끝나면 다른 데로 옮기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만 깜빡 놓친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남편 그 항아리가 유골함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들에게 자리를 내주도록이 딱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남편을 2번 죽였다까지는 아니고 다행히도 남편의 죽음을 내가 2번이나 막지 못했다. 처음에 이제 그 죽는 거 당연 못 막은 거고 이번에 유해함이 빠지는 거를 내가 막지 못했다라는 약간 죄책감, 미안함, 난감함. 혼자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이걸 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들에게는 이제 또 이게 엄마가 잘한 짓은 아무래도 아니니까 그거를 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생각하는 참에 이렇게 이제 자기 옛날에 이제 그 알았던 남자를 만난 거예요. 참 묘한 운명의 나쁜 장난이다. 이렇게 하는데 데이트를 북적이는 카페가 아니라 호젓한 남자의 이제 원룸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둘 다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일단 여자는 이 남편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 지금 둘의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짧은 와중에도 이 남자에게 여자가 있나 없나를 살펴요. 그 원룸에 젊은 여자의 흔적이 있나 없나를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젊은 남자는 여자를 보면서 늙었죠, 많이. 당연히 늙었는데 그래도 이제 자기가 옛날에 사랑했던 그나마 이제 젊었던 시절의 어떤 그런 흔적을 보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자는 그 남자 나름의 지금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탈모예요, 탈모. 이거를 지금 여자한테 숨겨야 돼요. 각자의 고민이 있고 각자의 또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혹은 하려고 해요. 특히 이제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제 할머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들 입장에서 자기는 그냥 엄마일 뿐인데 이 남자는 자기를 여자로 봐주는 거예요. 어떤 뭐 그런 달뜸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설렘 같은 그런 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할까 말까 하는 혹은 하기 직전의 상황을 이제 포착하는 걸로 해서 이제 소설은 끝이 나고요. 제가 이거 쓸 때 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거 옥시 페탈륨이라는 꽃인데 옥시를 이렇게 해갖고 제가 꽂아놨네요. 너무 이쁘고요, 옥시가. 자, 그런 소설이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콜로키움하고 이제 그 20년 후의 하벨 박사 누구도 웃지 않으리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소설이었는데 이 콜로키움은 좀 복잡해요. 굉장히 이제 연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썼고 여러 명의 이제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요. 뭐 의사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의사인데 이제 여자 의사, 남자 의사, 뭐 수련 의사, 그 다음에 과장 의사 뭐 이런 식이고요. 또 간호사 있고요. 뭐 그들 사이에서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이야기를 다룬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도 웃지 않으리 이거 되게 재밌는데 그 화자가 20살짜리 클라라하고 이제 서로 사귀고 있는데요. 이 화자는 교수예요. 미학과 약간 그런 이제 교수인데요. 이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차투레츠키라는 화가인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차투레츠키가 학자구나. 차투레츠키가 학자인데요. 나한테 논문 평을 써달라고 해요. 우호적인 그런 평을 써달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그 논문 쓰레기거든요. 도저히 써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투레츠키하고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그 사이에 이제 클라라가 끼어들게 되고 여자회사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웃기게 이제 끝이 나요. 이 소설은 되게 이제 웃겼는데 마지막에 사건은 해결이 잘 됐는데 클라라가 에이 쓰레기야 하고 이제 나를 버리고 이제 떠나가는 걸로. 그래서 내가 이 클라라한테 버림받은 상황이 굉장히 슬프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건 되게 웃기다고 할 수도 있겠다 하고 이제 끝이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드바르트와 하느님인데요. 제가 그래서 이 누구도 웃지 않으리랑 에드바르트와 하느님 이거를 사랑과 웃음 코드에 넣었던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소설이 제일 웃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쿤데라 소설의 매력이라면은 되게 이 무거운 정황인 거잖아요. 쿤데라가 처했던 정황도 그렇고 그 무거운 정황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종의 여유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인데 이게 이제 사랑의 주제와 관련해서도 그렇다. 이때 에드바르트와 이제 하느님이 대표적인데요. 이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에드바르트가 주인공으로 올라가 있지만 에드바르트의 형 얘기가 먼저 나와요. 형은 사람 좋은 게으름뱅인데 지금 시골에 살고 있어요. 농부인데 이 사람 팔자가 왜 이렇게 됐냐면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스탈린이 죽었어요. 스탈린이 죽은 날에 이제 다 이렇게 서가지고 애도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름이 체하즈코바라는 이름의 이제 여학생이 있는데 부동자세로 이렇게 딱 서갖고 있는데 이 에드바르트 형이 삥삥 돌면서 얘를 막 웃기고 골리고 약간 장난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정치적인 선동의 의도가 있다고 해서 얘는 심각하게 이제 처벌을 받아요. 그게 퇴학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상위학교에 진학하고 해서 뭐 이렇게 성공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시골로 가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체하즈코바가 나중에 교장이 됐거든요. 근데 이 여학생은 나쁜 XX이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녀가 친구의 팔자를 망쳤기 때문에 친구의 부탁을 들어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사청탁인데, 야, 체하즈코바야 말하자면 내 동생 에드바르트 좀 취직시켜주라 해가지고 에드바르트를 자기가 교장으로 있는 학교에 교사로 이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소설이 시작이 되는데 이 주인공 에드바르트는 그렇게 이제 보헤미아의 한 소도시의 교사가 됐어요. 교사가 됐는데 여기 알리사라는 너무 이쁜 아가씨가 있거든요. 얘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굉장히 독실한 처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체코잖아요. 공산주의고, 여기 사회주의고, 그래서 종교가 지금 금지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알리사가 너무나도 독실하니까 알리사의 마음속에 목마를 만들어가지고 트로이 목마 같은 걸 만들어갖고 믿음이라는, 그래서 알리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려고 믿는 척을 해요. 그래서 알리사랑 같이 대성당을 갔다가 교장한테 들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건축물을 구경하려고 그랬다 하고 둘러대죠. 두 번째는 십자가에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들켜요. 근데 두 번이나 들켰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지가 않고 이제 약식이긴 하지만 비공개로 이제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알리사가 좋아가지고 믿는 척 했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는 자기 정말 믿는다고 실은 저는 정말 독실하게 믿는다고, 정말 숨길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이 막 이렇게 십자포화를 퍼붓는 거죠. 아니, 인류가 지금 뭐 달에 가고 뭐 하고 하는 화성을 가네 마네 하는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시대착오적으로 신을 믿을 수가 있냐. 그랬더니 저분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믿기 싫은데 저도 믿긴단 말이죠.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암과 믿음 사이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웃기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를 읽은 지가 1년 정도 지나가지고 그 감동을 좀 잘 못 전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발생하는 웃긴 일은 뭐냐면은 교장 선생님이 너 안 되겠다. 신을 믿다니 너 정신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너를 개인적으로 이제 훈련을 시키겠다 해서 교장 집으로 불러들여요. 그러고 이제 그런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사이에 알리사에게 화자는 완전 영웅이 된 거예요. 영웅이 됐지만 이 믿음을 위해서 이 교장과의 이런 갈등도 불사하는 영웅이에요. 영웅이 됐지만